저는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요. 35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던 그 시작점, 남편을 잃고 딸네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던 그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남편 장례식장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3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넋을 놓고 있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마지막은 너무 허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더군요. 바로 제 딸 수진이와 사위 강민우,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상주 완장을 차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사위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척하면서도 틈틈이 시계를 확인했죠. 그리고 사위 어머니인 윤 여사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조금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돈 냄새를 맡는 그분의 예민한 감각이 느껴지더군요. 밤이 깊어 조문객들이 뜸해지자 세 사람이 구석진 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슬픔에 잠겨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멀쩡했거든요.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수진아, 부조금 얼마나 들어왔어?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야지. 내 시아버지 사업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니.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장모님이 들으면 어때? 우리가 모실 건데 당연히 알아야지. 수진아, 내 엄마 집 문제 빨리 정리해. 압구정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데 팔면 최소 8억은 나올 거야. 딸 수진이는 주저하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집을 처분하자는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10달 동안 배 속에 품고 낳은 딸인데 35년 동안 한 번도 외박 안 시키고 키운 딸인데 엄마를 그렇게까지 보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남은 안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내외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더니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윤 여사가 공손하게 말을 꺼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세요. 강남 타워 팰리스인데 넓고 좋아요. 엄마 방도 따로 있고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차갑더군요.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윤 여사가 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잖니. 관리비도 나가고 재산세도 나가고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저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 집을 처분하겠다는 거였죠.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빚 갚으며 지켜온 압구정 아파트를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당장 몇 개월 안에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장모님 집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고 장모님은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윤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녀잖아요. 친정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죠. 대신 이 집은 딸한테 미리 증여하는 걸로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요. 딸 수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증여받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좋대요. 그리고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딸이니까 도와주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딸바보로 살았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제 대답에 윤 여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사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딸만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금방 계약이 됐어요. 시세보다 1억 싸게 팔렸지만 급하다며 서둘렀죠. 이사 짐을 싸던 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쓰던 책상, 남편이 아껴 쓰던 서재, 제가 35년 동안 모아온 그릇들과 냄비들을 하나하나 챙기려는데 윤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그런 낡은 것들은 다 버리세요. 우리 집은 인테리어가 모던해서 저런 옛날 가구들은 안 어울려요. 새로 사드릴 테니 짐 줄이세요. 제가 평생 모은 물건들이 순식간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 버려졌습니다. 저는 몰래 남편이 쓰던 만년필 하나와 제가 아끼던 압력솥 하나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게 제가 챙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제가 배정받은 방은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드레스룸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지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어요. 장모님, 여기가 제일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현관이랑 가까워서 외출하시기도 편하시고요. 윤 여사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써야 하고 큰 방은 손주들 방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딸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침대 하나랑 옷장 하나가 전부인 그 방에 짐을 풀었어요. 30평생 살던 압구정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오게 되다니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윤 여사가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비빔밥이었는데 제 앞에 놓인 그릇만 유난히 작았습니다. 게다가 나물도 별로 없었죠. 장모님, 연세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과식하시면 안 되거든요. 윤 여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다른 가족들 그릇에는 고기며 나물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 눈치가 보였거든요. 제 집을 팔아준 돈으로 산 집인데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 여사가 청소기를 들고 나오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 계시면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손주들이 아직 자는데 시끄러워서 깰 것 같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줄이고 문을 닫았죠. 제가 30년 빚 갚아가며 모은 돈 8억으로 산 집인데 소파 하나 편히 못 앉는 신세가 된 겁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리를 보고 나오는데 윤 여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화장실 쓰시고 나서 청소 좀 해주세요. 변기 주변에 물이 튀었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꼭 필요할 때만 내려주세요. 수도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화장실 쓰는 것까지 지적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클까봐, 청소가 안 됐을까봐 전전긍긍했죠. 식사 문제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을 데워 먹고 있었는데 고소한 치킨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치킨 좀 드실래요? 제가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은 기름진 거 드시면 체하신대. 나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든. 우리끼리 먹자. 딸은 그냥 돌아갔고 저는 찬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우는 소리라도 들리면 또 눈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려고 방을 뒤졌는데 도장과 통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 올 때 가져왔는데 말이죠. 황급히 윤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제 도장이랑 통장 혹시 못 보셨어요? 아, 그거요? 윤 여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낫죠. 아니, 제 통장인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건망증도 좀 있으시잖아.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돼. 딸까지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연금이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걸 윤 여사가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윤 여사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제 방으로는 바람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방문을 열어두려고 하면 윤 여사가 지나가다 닫아버렸죠. 장모님, 냉기 다 빠져나가잖아요. 전기세 장난 아니거든요. 문 닫고 계세요. 35도가 넘는 폭염의 작은 방에 갇혀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부채질을 해도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죠.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하루를 보내고 나면 탈진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더위를 먹었는지 어지러워서 거실로 나왔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윤 여사가 저를 흔들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장모님, 거실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손주들 놀라잖아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사위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윤 여사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호야, 나 진짜 힘들어. 장모님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집값 떨어지겠어. 사람 목숨보다 집값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딸한테 집을 줬어야 했나? 아니면 혼자 살았어야 했나?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투명 인간 같은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저는 빠졌어요. 차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죠.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으니 드시라는 말만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시커먼 어둠뿐이었어요. 문득 베란다, 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식실 후배 영숙이었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 들으니 반가워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선배님 명의로 된 재산이 뭐 남은 거 없어요? 남편분 퇴직금이라든지.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5천만 원이 아직 제 통장에 있었어요. 윤 여사가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남편 어머니가 살던 빈집이 하나 있었죠. 허름한 시골집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내 덕분에 정신 좀 차렸다.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금빛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을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윤 여사 몰래 새벽 일찍 나가서 비상금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아왔어요.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파주 집 열쇠는 남편 유품 상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추억이 담긴 곳이라며 팔지 않고 두었던 곳이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환기만 시켜주곤 했는데 이제 그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딸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으니 그 사이에 조용히 떠나면 됐습니다. 짐을 쌀 수도 없었어요. 의심받을까봐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그들이 떠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윤 여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쓰레기는 목요일에 버리시고요. 네, 잘 다녀오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은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 만년필, 그리고 제가 아끼던 압력솥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 사진도 챙기고 비상금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죠. 석 달 동안 지옥 같았던 이곳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파주 어디로 가시게요? 거기 관광지도 많은데 구경 가시나 봐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시골로 바뀌어 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파주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니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죠. 마당으로 들어서자 쓸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꾸시던 장독대는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방바닥은 축축했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요. 소파에 앉아도 되고 화장실 물도 마음껏 내릴 수 있고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부엌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었는데 작동이 될지 모르겠더군요.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보니 다행히 불이 붙었습니다. 냉장고는 전원을 켜도 꿈쩍도 안 했어요. 마을 슈퍼에 가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라면, 쌀, 김치, 된장, 휴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슈퍼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니, 새로 이사 오셨어요? 저희 동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잠깐 쉬러 왔습니다. 친척 집인데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딸이 찾으러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냉방도 안 되는 방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여름 밤인데도 시골이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당신 어머니 집에 왔어. 여기서 새로 시작해 볼게. 딸한테는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내가 없어진 줄 알고 찾기는 할까? 아마 안 찾겠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거미줄을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온종일 청소를 하고 나니 집이 조금 나아 보였죠. 마당 정리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자란 잡초를 뽑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35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후련하다는 기분이 더 컸습니다. 내 손으로 내 집을 가꾸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는 청소 한 번 마음대로 못했는데 말이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여행 갔다 온 모양이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사흘쯤 지나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진심으로 찾지 않더군요. 귀찮은 짐짝 하나 사라진 거라 생각했겠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마당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어요. 비가 새는 지붕은 함석으로 덮고 깨진 창문은 비닐로 막았습니다. 마을 철물점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시어머니 글씨로 김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김치 담그는 방법과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XX 년 X월 X일.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갔다.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반반 섞었다. 고춧가루는 고운 것과 굵은 것을 7대3 비율로. 마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다. 생강은 아주 조금만. 배와 무는 채 썰어 넣되 배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담그니 감칠맛이 일품이다. 시어머니는 평생 김치 담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소문났던 분이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수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하셨어요.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비법 이어받아도 될까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김치의 비법이 담겨 있었어요. 계절별로 담그는 법이 다르고 재료 비율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치는 정성이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급하면 맛이 안 난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담가야 한다. 그래야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와 노트에 적힌 대로 따라해봤어요. 소금물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노트에는 소금 농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죠. 배추를 다듬고 소금을 뿌리는데 35년 급식실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칼질이며 손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 양념 만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분량을 재고 젓갈을 섞는데 손이 떨렸죠. 첫 김치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짜게 나왔어요. 젓갈을 많이 넣었나 봅니다. 두 번째는 싱거웠고 세 번째는 고춧가루가 과해서 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보고 또 보면서 정확한 비율을 익혀갔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제법 먹을 만한 김치가 나왔습니다. 슈퍼 할머니한테 맛을 봐달라고 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아니, 이거 맛이 예전에 이 동네 살던 김씨 할머니 김치 맛이네. 혹시 그분 며느리세요? 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분 노트 보고 따라 해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셨어요. 그럼 그렇지. 이 맛은 아무나 못 내. 김씨 할머니 김치는 정말 일품이었거든. 이거 좀 더 담가서 나한테도 팔아. 돈 줄게. 처음으로 제 김치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열심히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한 통, 두 통 담그다 보니 어느새 10통이 넘었죠. 슈퍼 할머니뿐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에 10,000원씩 받았는데 그게 쌓이니 제법 돈이 됐어요. 생활비를 보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김치를 아주 잘 담그신다면서요? 다음 주에 농협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데 거기 나가 보시는 게 어때요? 농협 직거래 장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파주 농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장터예요. 농산물이랑 가공식품 파는 곳인데 요즘 인기가 좋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많이 와요. 거기서 김치 팔면 돈 좀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대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상금이 조금씩 줄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새벽부터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김치 20통, 깍두기 10통, 총각김치 10통을 준비했어요. 플라스틱 통에 담아 경운기에 실고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농협 주차장에는 벌써 장이 서고 있었어요. 채소 파는 할머니들, 떡 파는 아주머니들, 꿀 파는 아저씨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김치를 진열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치야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담근 거예요? 맛 좀 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저는 일회용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배추김치를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 이거 맛 좀 봐. 엄청 깊은데? 시판 김치랑 완전 다른데요. 이거 뭐 특별한 거 넣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정성껏 담갔을 뿐이에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2통을 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도 맛 좀 봐도 돼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깍두기를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 요즘 이런 김치 보기 힘든데 3통 주세요. 순식간에 김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준비한 게 다 떨어졌어요. 40통에서 한 통당만 5,000원씩 받았으니 60만 원을 번 겁니다. 하루 만에요. 손에 쥔 돈 뭉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눈치 보며 봤던 용돈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장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대박이네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준비해 오세요. 소문나면 사람들이 더 몰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배추를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고춧가루며 젓갈도 큰 포장으로 샀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장사 잘 되나 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동네의 활기가 도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 오늘 60만 원 벌었어. 내 힘으로. 당신 어머니 덕분이야. 이 노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음 달 장터에는 100통을 준비해 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만 담갔어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장터날 아침, 저보다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사간 사람들이었어요. 아주머니, 저번에 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5통 살게요. 한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드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디서 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10통 주세요. 다른 손님도 대량 구매를 했어요. 점심때쯤 되니 방송국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이었어요. 리포터가 저한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농협 장터 맛집 코너 취재 나왔는데요. 김치가 완판됐다면서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정성껏 담글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고 정성이 전부입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2배는 더 많았어요. 저를 찾는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더군요. 저기요, 텔레비전에 나온 그 김치 아주머니 맞으시죠? 한 아줌마가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저 배추김치 5통이요. 저도요, 저도요. 깍두기 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준비해간 200통이 2시간 만에 동났어요. 더 달라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번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하루 만에 번 거예요. 손이 떨려서 돈을 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장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이제 제대로 사업하셔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공장까지는 아니어도 작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용돈이나 벌려고 했던 건데 사업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집에서 담그시면 한계가 있어요. 위생 검사도 받아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이장님이 데려간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빈 창고였습니다. 예전에 농기구 보관소로 쓰던 곳인데 주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비워뒀대요. 넓이가 20평쯤 됐고 물도 잘 나왔습니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제 친구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대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이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까웠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창고를 빌리고 위생 허가를 받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시설 점검을 하고 교육도 받아야 했어요. 35년 급식실 경력 덕분에 위생 관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허가증을 받던 날 정말 기뻤어요. 작업장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냉장고 3대를 사고 작업대도 설치했어요. 김치 담글 용기며 도구들도 장만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아끼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려면 시설부터 갖춰야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통씩 담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장터마다 완판이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한 번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부인이 20통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주부 모임에서 난리예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제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제 김치를 좋아해 주는 게 더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작업장으로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혜숙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한울식품 구매팀장 김태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울식품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울식품은 전국 백화점에 반찬을 납품하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선생님 김치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수제로 만든 거예요?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담급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백화점 프리미엄 라인으로 납품받고 싶은데요. 한 달에 1,000통 정도 가능하실까요? 1,000통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00통 정도 담그는데 1,000통이라니요. 힘드시면 저희가 시설 지원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장도 넓히고 직원도 고용하시고요. 선생님은 레시피 관리랑 품질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김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해보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기계로 대량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담가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저는 못해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정성이 담긴 수제를 원하거든요. 계약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울식품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에 1,000통, 1년 계약이었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이런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작업장을 2배로 넓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5분을 고용했어요. 모두 김치 담그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가르치고 품질을 검수했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들이 제각각 담가서 맛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의를 했어요. 오늘은 젓갈을 이만큼, 고춧가루는 저만큼, 정확한 계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맛이 균일해졌습니다. 누가 담가도 박혜숙표 김치 맛이 났어요. 한울식품 품질 검사도 통과했고 백화점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하루 만에 100통이 팔렸대요. 고객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백화점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물량을 늘릴 수 있으세요? 저는 직원들과 상의했습니다. 다들 더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한 달에 2,000통으로 계약을 늘렸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바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불평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작업장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박혜숙 대표님이신가요? 여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푸드앤라이프 매거진 기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푸드 앤 라이프라면 유명한 요리 잡지였습니다. 서점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58세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레시피를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셨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이수연 기자는 이틀 동안 작업장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제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인터뷰도 했어요. 시어머니 노트도 보여드렸죠. 이거 정말 보물이네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수연 기자가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딸분이랑 사위분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이수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한테는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어요. 가족은 따로 살고 있어서요. 연락은 안 하고 지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수연 기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한 달 뒤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 모델이 저였어요. 작업복 입고 김치 담그는 모습이 크게 실렸습니다. 제목은 58세 새 출발. 시어머니 레시피로 일군 기적의 김치였습니다.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글로 정리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딸한테 버림받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혼자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그 잡지가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화점 주문이 2배로 늘었어요. 전화 문의도 쇄도했고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였습니다. 한국 김치를 수입하고 싶다며 직접 파주까지 찾아왔어요. 통역을 데리고 온 50대 남자였는데 김치를 맛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이시, 스바라시, 일본어로 맛있다고 칭찬하더군요. 한국 전통의 맛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수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한 달에 500통이었어요.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작업장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갔습니다. 억 단위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딸네 집에서 눈치밥 먹던 제가 이렇게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강남에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사위 차였죠. 차에서 내린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고요.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잡지 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성공하신 줄 몰랐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돈 냄새 맡고 제 말이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거짓말.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지 않았으면서 무슨 보고 싶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친척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딸이 변명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사위가 내렸습니다. 윤 여사도 함께였어요. 그들의 모습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여사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주변만 둘러보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 바쁘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다시 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여기가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민호 씨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빼앗기고 지금 월세방에서 살아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너희가 날 버렸을 때 생각은 안 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 아주머니들이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 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윤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요? 내 집 빼앗아 가고 내 연금까지 가로채면서 욕심이라고만 하면 되나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다 날렸습니다. 장모님 주신 돈도 빚 갚는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나를 버린 것도 너희 선택이었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은 굶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뇨 약도 못 사 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는 못 맡길 것 같아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김치를 담고 있었어요. 저들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죠. 알았어.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어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너희를 공짜로 먹여 살릴 생각 없어.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할 생각 있으면 여기서 일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월급 받고 살아.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여기서 김치 담그라고요? 윤 여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으면 가. 나한테 다른 선택지 없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사위가 윤 여사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하겠습니다. 장모님, 일하겠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뭐든 할게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6시까지 작업장으로 와. 늦으면 안 받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윤 여사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그들은 정말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김수진, 강민호, 윤옥자 씨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가족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원 아주머니들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수진 씨는 배추 다듬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민호 씨는 배추 나르는 거 도와주시고요. 옥자 씨는 양념 계량 보조해 주세요. 저는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딸은 평생 배추를 다듬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옆에서 일하던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딸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툴렀어요. 사위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다가 주저앉기도 했고, 윤 여사는 양념 계량을 잘못해서 저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옥자 씨, 고춧가루는 정확히 재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충 하면 맛이 달라져요. 제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윤 여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함부로 대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딸 내외와 윤 여사도 한 식탁에 앉았죠.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싶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일 많이 해야 하니까.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사위는 팔에 근육이 붙었습니다. 윤 여사도 양념 계량을 제법 정확하게 해냈어요.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50만 원씩이었죠. 딸이 봉투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엄마, 제 손으로 번 거라고요. 사위도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표정이 뭉클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서 자면 돼요? 작업장에 잘 곳이라도 있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위해 작은 컨테이너 숙소를 하나 준비해뒀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창고 옆에 빈 공간 있어. 거기 청소하고 이불 깔면 될 거야.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창고 구석을 청소하고 거기서 잤습니다. 저는 몰래 지켜봤어요. 딸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얇은 이불을 덮는 모습을 보며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달째가 되자 그들은 제법 일손이 빨라졌습니다. 딸은 배추 다듬는 속도가 다른 아주머니들만큼 빨라졌고 사위는 하루에 배추 상자 100개를 나를 수 있었어요. 윤 여사는 양념 비율을 외울 정도로 숙달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잠깐 시간 돼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딸이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만 들던 그 하얀 손이 이렇게 변했더군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거 이제야 이해가 돼요. 급식실에서 35년 일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돈으로 저 키우시고 대학 보내시고 저는 그걸 모르고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자기가 너무 욕심이 과했대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다고 매일 후회한대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희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받은 돈 다 갚을게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회사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가도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앞으로 더 지켜볼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한울식품 김 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경쟁사인 대한식품에서 선생님을 스카우트하려고 한대요. 조건도 엄청나게 좋게 제시한다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계약금 5억의 로열티도 지금보다 2배래요. 그쪽 사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틀 뒤 대한식품 사장 이철수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박 대표님, 제가 직접 모셔왔습니다. 저희랑 손잡으시죠. 조건은 마음껏 말씀하세요. 이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울식품과 계약이 남아 있어서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계약은 위약금 물면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해드리죠. 선생님은 그냥 저희한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차를 들고 들어오다가 멈칫했어요. 실례했습니다. 나갈게요. 딸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이 회장님, 제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님도 사업하시나 봐요? 이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직원으로 일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따님이 직원으로요? 네, 배추 다듬고 김치 담그는 일 배우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밌는 교육 방식이시네요. 이 회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저는 한울식품과 신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이 회장이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멋지십니다. 딸이 차를 따라주고 나가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윤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업장 구석에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장모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윤 여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 월급이요. 그동안 받은 거 다 모았어요. 500만 원 됩니다. 장모님한테 받은 돈 생각하면 세 발의 피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윤 여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일한 대가로 받은 건데 왜 돌려줘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장모님 연금까지 가로챘는데 어떻게 그냥 받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윤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그 대신 이 돈으로 손주들 학용품 사주세요. 애들 보고 싶을 텐데 주말에 데려와요. 정말요? 윤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주말 손주들이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밥은 잘 먹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그날 아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기도 굽고 떡볶이도 만들었어요. 직원 아주머니들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방 하나 얻었어요. 월세지만 그래도 잘 곳이 생겼어요. 월급 모아서 얻었어요. 그래,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변했어. 철이 들었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작업장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백화점 납품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도 늘어났죠.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업장을 한 번 더 확장했어요.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공장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10억을 넘었어요. 어느 날 푸드앤라이프 이수연 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대표님, 1년 전 인터뷰 기억하시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후속 기사를 쓰려고 해요. 이수연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속 기사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 해요. 가족 이야기요?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 따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면서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수연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딸이 작업복 차림으로 왔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1년 전에 저를 버렸던 딸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를 왜? 딸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숨길 거 없어.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이수연 기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네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일, 집을 빼앗기고 연금까지 가로채였던 일, 파주로 도망쳐서 새로 시작한 일까지요. 딸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나서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수연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이건 꼭 써야겠어요. 한 달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버림받은 어머니의 역전, 그리고 돌아온 딸의 참회였습니다. 표지에는 저와 딸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실렸어요. 기사가 나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감동적이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고급 세단 한 대가 작업장에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60대 중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박혜숙 대표님이신가요? 여성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한평식품 회장 박재민의 어머니 김순자라고 합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한평식품이라면 국내 최대 식품 회사였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한울식품보다 10배는 큰 회사였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더군요. 그래서 직접 뵙고 싶었어요. 김순자 여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저희 한평식품과 손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김순자 여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또 스카우트 제의인가요?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스카우트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대표님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희가 투자와 유통만 돕는 거예요. 물론 지분은 대표님이 51% 이상 유지하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님 브랜드를 전국구로 키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자본과 유통망은 저희가 되고 경영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죠. 윈윈이에요. 김순자 여사는 서류 가방에서 기획안을 꺼냈습니다. 박혜숙의 정성김치라는 브랜드로 전국 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하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순자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사를 보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살았거든요.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여자끼리요. 김순자 여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딸과 사위, 윤 여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한평식품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기회 같은데요.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커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고민이에요. 회사가 커지면 여러분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 이래요. 회사가 커져도 우리가 하던 방식은 유지해야 해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손맛이 중요해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조건을 달아서 협상해 볼게요. 절대 기계 생산 안 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걸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순자 여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평식품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박재민 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김치는 수제로만 생산합니다. 기계 생산 절대 불가해요. 둘째, 현재 직원들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합니다. 셋째, 제 딸과 사위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해요. 박재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 들어드리죠. 대신 저희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레시피 교육을 담당해 주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요. 박재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평식품이 70억을 투자하고 저는 지분 60%를 유지했어요. 회사 이름은 박혜숙의 정성김치로 정했습니다. 계약 후 일주일 만에 작업장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평식품의 자본력은 대단했어요. 한 달 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물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죠. 직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는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어요. 시어머니 노트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정성입니다. 빨리 담그려고 서두르면 맛이 안 나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딸도 이제는 선배 직원이 됐습니다. 신입들에게 배추 다듬는 법을 가르쳤어요. 1년 전 서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칼을 대야 해요. 그래야 양념이 잘 스며들어요. 딸이 능숙하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사위도 물류팀장이 됐어요. 배추 나르던 사람이 이제는 전체 물류를 관리했습니다. 윤 여사는 양념팀 리더가 됐고요. 박혜숙의 정성김치는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할 것 없이 다 들어갔어요. 백화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렸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에 1만 통씩 팔려나갔어요. 제 통장 잔고는 5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낯선 전화가 왔어요. 박혜숙 대표님이시죠?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 김민준 PD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거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촬영팀이 작업장에 상주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딸과 함께 김치 담그는 모습을 다 찍었어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PD가 질문했죠. 대표님한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거고요. 따님과 화해하시기까지 힘드셨죠? PD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서로 아파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딸도 인터뷰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PD가 물었죠. 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그리고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감동적이다.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방송 다음 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였어요. 전화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산이 안 따라가요.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근해서라도 맞춰요. 고객들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직원이 야근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다니요.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청와대 방문 날, 저는 딸과 함께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박혜숙 대표님, 반갑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신 그 자체예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뒤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중소기업인 대상, 여성 CEO 대상, 심지어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출근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품질을 검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정문에 손님이 오셨는데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대표님 친척이라는데 이름은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경비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딸 이름인데요.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작업장에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다른 박수진인가 봅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에요. 경비가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같은 이름 가진 친척 알아?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말쑥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박혜숙 대표님 맞으시죠?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의뢰인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여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이요?
누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전 부인 한지영 씨입니다. 박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한테 전 부인이 있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와 한지영 씨는 15년 전에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박수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지금 박혜숙 대표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상당한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줬어요. 박수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재혼한 거 아니었어요? 네, 재혼 맞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한테 줘야 할 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총 3억 원입니다. 박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이혼, 합의서의 위자료 2억, 재산 분할 1억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법원 공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강민호 씨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위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 전 부인 있었던 거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어요. 그럼 위자료 약속한 것도 알았어?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근데 민호 씨가 돈이 없어서 못 줬대요. 이제는 있잖아. 여기서 월급 받고 있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지금 주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민호 씨가 해결할 문제야. 약속은 지켜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민호 씨, 전 부인한테 줘야 할 돈 있다면서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안 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있잖아요. 여기서 월급 받고 있고 보너스도 받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돈 지금 주면 저희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다 빠듯해요. 사위가 애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당장은 아니어도 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건지 말해보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럼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사실대로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민호 씨랑 얘기 다 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도 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사업 실패하고 도박에 빠졌었대요. 전 부인이 못 견디고 떠났다고 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들이 힘들다고 전 부인이 10년 기다린 돈 안 줄 수는 없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우리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사위는 정말로 5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한테서 확인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윤 여사가 쓰러진 겁니다. 윤 여사는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너무 쉽게 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빌려주는 건 안 돼. 대신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게. 윤 여사도 우리 직원이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할 거야. 완전히 공짜는 아니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여사는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과일도 사가고 죽도 끓여갔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장모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건강이나 챙기세요. 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윤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윤 여사가 퇴원한 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지런해졌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어요. 회사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았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서 직원을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작업장도 2배로 확장했어요. 하루에 2만 통씩 김치를 담갔습니다. 매출은 연간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만 50억이었어요. 저는 이익금의 절반을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나눠줬습니다.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내년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딸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이었어요. 사위도 같은 금액을 받았죠. 엄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일했잖아. 받을 자격 있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한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연말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2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전 직원과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장에는 손주들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손주들이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기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대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한테 버림받고 빈손으로 이곳에 왔죠.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노트 한 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엄마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정성을 담아 김치를 만들고 그 김치를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해외 수출도 늘어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했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됐고 공장도 3곳으로 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파주 본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장으로 출근하고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딸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전 부인한테 드릴 돈 다 갚았어요. 5년 걸릴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끝났어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도 놀랐습니다. 민호 씨가 야근 수당이랑 보너스 다 모았대요. 그리고 제가 부업으로 김치 요리책도 냈거든요. 그 인쇄로도 보탰어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김치 요리책?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로 요리책을 만들었어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해서요. 딸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박혜숙 명인의 딸이 전하는 김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 노트에 레시피들이 예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엄마 허락도 안 받고 만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수익금은 다 엄마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부를 어디에? 제가 물었습니다. 독거 노인 돕기 단체요. 엄마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내외, 윤여사, 그리고 손주들까지요. 제가 사는 집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파주 시골집은 이제 아늑한 한옥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야. 많이 먹어. 저는 손주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요. 전세 대출 받아서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빌려주는 건 안 돼. 제 말에 사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신 줄게. 집들이 선물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너희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았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할머니 보러 와. 그리고 명절 때는 꼭 같이 보내.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병원비 빼고 남은 거요. 이거 장모님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윤 여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투자는 필요 없어요. 대신 계속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몇 달 뒤였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저희 회사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58세의 딸한테 버림받고 빈손으로 시작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노트 한 권과 정성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정성입니다.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아 있는 딸을 봤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장독대 앞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 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죠.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유산 잘 지켰어요. 이 노트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보, 저는 남편 사진도 꺼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됐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뭐 해요? 딸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도 인사할래요. 딸이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딸과 저는 장독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사위와 윤 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2026년 X월 X일. 나는 박혜숙, 60세가 됐다. 2년 전 58세에 새로 시작했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 대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딸이 돌아왔고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갈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품질을 검수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겠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2년 전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던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삶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60세 할머니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너진 가족도 회복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노트에 적혀 있던 그 말처럼요. 김치는 정성이다. 인생도 정성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살아가면 언젠가는 깊은 맛이 우러난다.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김치,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파주 시골 밤이었죠. 강남 타워 팰리스 50층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야경보다 이 고요한 밤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그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의 대역전이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박혜숙, 60세.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정성입니다. 저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힘내세요.